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간을 유형별로 좀 나눠보고, 유형별로 나눠야지만 좀 접근하기도 좀 더 포인트 있게 접근하고, 그 각각 방향하고 뭐 방법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어떤 유형의 지방간일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총 나눈 부분은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 마른 지방간, 그리고 호르몬에 의해서 그러니까 갱년기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이 지방간이 생겼을 경우까지, 그리고 장내 불균형은 모든 걸 다 기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경우에 지방간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해서 총 4개 파트로 나눠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가장 좀 일반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비만이라든지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들, 뭐 당뇨 전 단계라든지 당뇨병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 보통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그게 지방간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들을 이렇게 좀 8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이 중에서 좀 핵심적인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허리둘레가 갑자기 좀 늘어나서 그런 복부지방이 좀 늘어난 분들은 대사질환의 시작이다라고 보통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갑자기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4번, 5번은 이제 제가 이따가 이 비율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 이 비율 값이 이 이상인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당화 혈색소가 높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 전 단계라든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지방간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오늘 그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의 지방간에 어떤 음식과 운동, 영양 이런 것들이 좋은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결국에는 이소성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이소성 지방이 생긴 게 지방간입니다. 우리가 생긴 게 이제 보통은 생각하는 게 피하 지방 같은 것들이 골고루 저장되어 있는 게 좋은 지방이다라고 하는데, 이소성 지방이란 뜻이 달을 이에 곧 소거든요, 한자로.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방이.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저장 능력이 더 과잉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있으면 안 될 곳에 간이나 복부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축적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 인슐린이 너무 과다해져서, 그리고 인슐린을 너무 과다하게 분비하는 음식이라든지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푸아그라죠. 이게 지방간입니다. 푸아그라 자체가 지방간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자, 앞서 얘기했지만 에너지 과잉이 지속돼서 지방 조직 저장 능력을 넘어서게 되면서 이 유리 지방산들이 간이나 근육 등으로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 내 이제 간 내에 지방 대사 산물들이 좀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또 이게 악화돼서 인슐린 신호 전달을 또 저하하게 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 계속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피해야 될 것들은 첫 번째는 당연히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당분의 정제 탄수화물들을, 그러니까 우리 한 글자로 된 음식들 있죠. 면, 빵, 쌀, 떡,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액상과당들은 지방간에 정말 직격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액상당분들을 즉시 금지해야 됩니다. 매 끼니 때마다 뭐 콜라라든지 사이다 같은 거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꼭 피하셔야 되고, 이 식품 성분표에 이런 것들이 꼭 써져 있는지를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드셔보세요. 이런 식으로 무설탕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밑에 보시면 액상과당 있으면 이 음료는 다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피해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방법 중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식사 빈도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끼니를 제대로 안 드시면서 매 끼니 때마다 제대로 안 드시는데 조금씩 소량으로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자 같은 것들 조금 더 허기지면은 과자 드시고 젤리 드시고 초콜릿 드시고 이런 식으로 그걸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드실 때마다 인슐린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최대한 필요할 때만 나오게끔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안 생기는 건데, 인슐린 빈도를 너무 많이 분비하게끔 하면은 좋지 않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 자체가 인슐린 수치를 바닥으로 낮추는 행위거든요, 공복 자체가. 그래서 이 비축한 지방을 태우는 황금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헐적 단식은 보통은 이렇게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까지, 아침 저녁 7시 전에 식사가 끝났으면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인슐린 수치를 바닥으로 낮추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은. 뭐 심하게 하루씩 단식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정도 선에서는 꼭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위험이 있거나 식도염이 있거나 하신 분들 중에는 빈속이 너무 지속되면은 속이 쓰리거나 뭐 속이 너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서서히 그걸 시간을 늘려가시는 방향을 당연히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후로 사과 식초를 드시는 거를 많은 분들이 권장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인슐린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사과 식초 역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사과 식초는 사실 아니어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사과 식초 같은 것들이 좀 드시기 좀 편하긴 하니까 사과 식초를 식전 한 15분 정도 전에 300ml 종이컵 한 정도에다가 사과 식초 한 스푼 정도 타서 드시면, 그리고 식후에 또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도 안정화되고 하기 때문에 사과 식초를 드시는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사과 식초를 드시면서 인슐린 수치나 포도당 수치가 안정화됐다는 내용의 그래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강조하는 게 수면 및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절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포도당, 코티솔 이 세 가지가 항상 어떤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는데, 내가 수면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가 너무 높게 되면 코티솔이 팍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 갑자기 또 포도당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 그림을 좀 같이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코티솔은 여긴 직접적으로 안 써있긴 하지만, 코티솔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항상 그 비상 사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탠바이 상태로 어느 곳에서 에너지가 필요할지 모르니 혈액 속에 포도당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혈당을 높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혈당을 높이는 상태가 되니 인슐린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서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어쨌든 나왔으니까 뭐 간이라든지 근육에 이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시켰는데, 그래서 혈당을 좀 낮춰놨더니 또 많은 고당분의 음식을 먹어서 또 인슐린이 올라가고, 내가 스트레스 상태에서 음식을 고당분으로 막 단계 땡겨서 먹었더니 또 인슐린이 늘어나고, 이 악순환 고리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식호흡, 뭐 명상, 산책, 부교감 신경을 좀 자극하는 평안한 상태를 가지세요라는 말들이 되게 뻔한 말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이 코티솔을 안정화시키고 포도당을 안정화시키고 인슐린 수치를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고당분의 식사를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즉각 내장지방이나 지방간으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해주시면 되겠고, 내가 어떤 상태가 안 되면 수면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잠부터 잘 자자, 아니면 내가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스트레스부터, 운동이든 이 환경에서 좀 멀어지는 행위들을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1번이긴 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법 중에서는 가장 추천 많이 드리는 게 존투 달리기입니다. 흔히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살을 빼야겠다는 의지로 너무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하고 나면 당연히 뭐 체력적이나 유산소 운동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속이거든요. 근데 존투 달리기는 최대 심박수가 이제 60에서 70% 정도에 해당되는 심박수를 가지고 매일 뛰는 거예요. 적어도 주 3회 이상. 그리고 천천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강도 운동입니다. 이 정도 운동이면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강도 운동으로 이지런을 하니까 쉽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그리고 대신 이제 시간은 조금 더 길게 가질 수는 있어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지방 조직들을 우선순위로 에너지원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너무 고강도의 운동은 하지 않고 존투 달리기라도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나신 분들은 당연히 고강도 운동이죠. 그러니까 인터벌 같은
고강도 운동을 주 1회에서 많으면 2회 정도 병행을 하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음식들도 조금 같이 알아볼게요. 이게 설포라판이 풍부한 음식들이 이 내용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루꼴라, 케일, 청경채, 치커리 이런 내용들이 설포라판이 풍부한 음식인데 이 설포라판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해서 간염이라든지 지방 간을 좀 깨끗하게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 효과가 매우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열심히 드시면 좋은데 다만 생으로 섭취하는 거는 저는 이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드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소화장애나 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꼭 삶거나 쪄서 섭취하시는 거를 권장하고요. 그리고 소화기관이 너무 약하다. 제가 다음 편에 이제 마른 지방간인 환자분들도 같이 다룰 건데 그리고 장내 불균형인 분들도 같이 다룰 건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너무 갑자기 막 이런 야채즙을 드신다든지 이런 행위는 절대 금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천천히 당연히 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제 활성산소나 항산화 효과가 있다. 브로콜리 같은 걸 드시면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오메가3 같이 얘기해 볼 건데, 그러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 및 비만 그리고 대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지방 간에 효과가 좋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고함량의 오메가3. 오메가3가 한 2g에서 많으면 4g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천천히 늘려가셔야 되는 상태고 이렇게까지 하시려면 근데 최소 2g 이상을 드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파티딘 콜린입니다. 레시틴, 우리 달걀이라든지 대두에서 추출한 이 레시틴 성분들 자체가 바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방을 빼내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복부 지방에도 효과가 좋고 지방 간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크롬, 아연, 그리고 비타민 B군까지. 그리고 추가로 아까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 대사 질환 있으신 분들이 보통은 이제 당뇨병을 전 단계라든지 제2형 당뇨병이 진행된 상태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혈당 조절이 꼭 포도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당 조절이 가장 혈당 조절이 중요한데 식후에 갑자기 이게 너무 널뛰기 하듯이 막 올라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나바입 추출물 이게 코르솔산 성분인데 기능성 인증받은 이런 성분들을 드시면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그래야 인슐린 분비도 적절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가장 추천해서 드리는 편이고요. 그러면 오메가3 드시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오메가3 기름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냐? 기름 먹으면 오히려 좋은 거 나쁜 거 아니냐? 지방간 더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래서 이제 피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메가3 섭취하면은 이 피파 알파라는 걸 활성화시켜가지고 지방산 연소가 더 오히려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간, 유리지방산, 간에 쌓이는 유리지방산이나 중성지방의 감소에 매우 효과가 좋은 게 오메가3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좀 좋은 제품, 원료가 좀 딱 원료사가 어딘지 딱 알게끔 하는 그 브랜드사 원료사를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도가 높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3 겉에 이제 포장지에 1000mg 써 있어도 뒤에 EPA, DHA 함량이 600mg 이렇게 써 있으면 400mg은 부원료거든요. 그럼 이렇게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순도가 최대한 높은 것들. 총 1100이라고 써 있지만 뒤에 1100을 써 있는데 뒤에 함량이 1000 정도다. 그러니까 100ml 정도 뭐 이렇게 순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시고 브랜드 원료사 제품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RTG 형태의 오메가3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오메가3가 너무 이제 싸고 많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최대한 이런 내용들을 산패도 같이 또 선택하시면 좋은데 이런 내용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메가3 선택하시고 그걸 하루에 한 2g 정도 이상 드시면 지방간의 효과가 매우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얘기할 때 이 세포막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세포막이 유동성 있게 세포막이 너무 딱딱하면 세포막 사이에 정말 수많은 수용체들이 다 끼어 있어요. 거기에. 그럼 인슐린이 들어와도 그 수용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용체 작용이 너무 세포막이 딱딱해진 상태에 있으면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막을 좀 더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려면 오메가3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화지방산이 너무 많은 음식들을 먹거나 해서 이 세포막이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형태가 돼 있으면 세포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포스파틴 콜린의 효과입니다. 그 포스파틴 콜린을 제가 많이 강조하긴 하는데 이 VLDL이라는 운반체를 통해서 간에서 지방을 빼내는 데 효과가 있는 게 이제 VLDL이에요. 근데 VLDL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포스파틴 콜린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신 분들은 VLDL이 합성이 잘 안 될 테니 간에서 지방이 잘 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성엽산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 호모시스테인 대사 사이클과 합성엽산 대사 사이클이 꼭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다 맞물려 있는데 어, 여기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엽산을 충분히 섭취를 한다고 해도 엽산이 활성형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에 유전자 변이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이제 병원에서도 내가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지 기능이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검사가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일반 엽산을 드시거나 뭐 천연 엽산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엽산 다 의미가 없어요. 꼭 활성형 엽산을 드셔야지만 체내에 불활성화된 엽산들이 쌓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이 활성형 엽산을 드시면 되겠고, 이 검사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활성형 엽산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까지 드셔야 이 대사가 잘 돌아가요. 이 사이클이. 이게 부족하면 이것도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꼭 같이, 보통 엽산에는 다 같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프라 아까 말씀드린 이 브로콜리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NRF2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시스템을 잘 활성화할 수 있게끔 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콜린, 그 다음에 엽산, 설프라판 충분한 음식들,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이유고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HDL 이게 이제 미성숙된 HDL인데 HDL이 성숙된 HDL로 만드는 과정 중에도 포스파티딘 콜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상한선이 있지만 HDL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당연히 아니지만 HDL이 높으면 좋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잘 안 만들어지는 분들이 이런 형태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HDL을 잘 만드는 과정에도 포스파티딘 콜린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아까 좀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TG랑 중성지방하고 HDL을 나눈 값입니다. 집에 혈액검사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수치 나와 있으면 한번 이렇게 나누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중성지방이 한 100 정도 나오고 HDL이 한 50 정도 나왔더니 2 정도 나왔다. 이 정도면 건강하다. 더 낮으면 더 매우 건강하다 라는 뜻이고 중성지방이 너무 높아졌다. 그래서 이게 3, 뭐 150으로 돼서 3 이상으로 됐다.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대사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예측하거나 지금 어떤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걸 한번 꼭 계산해 보시고 이게 너무 높으신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꼭 낮추시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오메가3 드시고 이제 여기 이제 뭐 달걀이라든지 대두에 많은 성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꾸준히 드시면 제일 좋고요. 마그네슘, 크롬, 아연 이런 것들이 다 혈당 대사에 효과가 좋은 성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미네랄들이니까 이런 것들 같이 챙겨 드시면서 필요한 경우 바나바이까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꼭 식이 조절, 스트레스 관리, 수면 이렇게 해서 인슐린 저항성 있으신 분들, 비만이신 분들,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하시면 지방간에 좋아질 수 있다. 지방간뿐만 아니고 우리가 혈당 조절이라든지 대사질환 조절에도 매우 효과가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는 일단 인슐린 저항성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또 혹시 추가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링크로 또 연락 아래 뭐 카카오톡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필요하시면 연락을 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른 지방간 이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